신구약 종간사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68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을 헐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약탈을 했으며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의 자리에 제우스 올림피우스를 상징하는 거룩한 바위를 반입하고 돼지고기로서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 돼지고기로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제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리고 하시딤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아주 절대 약자의 이 마카비 반란군, 마카비 독립군이 아주 절대 강자인 셀루커스 왕조의 정예 부대를 계속 격파하면서 3년 반 만에 기원전 164년 12월 25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감동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하누카 축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바로 그 어떤 상징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것과 개념이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연전연승하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회복한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유다 마카비가 전사하면서 어떤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셀류커스 왕조의 정세와 곁들여서 1차 자료를 읽으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위기. 기원전 164년 그러니까 성전을 수복한 해죠. 안티오코스 4세가 파르테로와의 싸움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10살짜리 아들 안티오코스 5세가 왕위를 계승해요. 10살짜리가 뭘 할까요? 어린 왕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리시아가 섭정으로 셀루커스 왕조를 다스립니다. 좌지우지해요. 그러면서 유대 반란군을 토벌하는데 주력을 합니다. 유다 마카비는 리시아에 의해 예루살렘 남쪽 벳자카리아에서 패퇴하고 위기에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셀루커스 왕조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마카비 독립운동이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시리아 내정은 불안했습니다. 정적 필립이 공격해오자 리시아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유다 마카비를 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 안디옥이 거기 어떤 정권이 불안해지니까요. 기원전 162년 리시아가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어떻게 못하니까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뭐예요? 셀루커스 왕조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그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셀루커스의 최고 지배권을 인정한다. 이런 선에서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자율성을 보장받고 대신에 셀루커스의 지배권은 인정해야만 하고 이렇게 해서 유다 마카비는 메넬라우스를 제거하면서 어떤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데메테리우스 1세의 등장,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해 162년 셀루커스에 다시 큰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데메테리우스 1세가 안디옥으로 진격하여 안티오코스 5세를 축출하고 10살짜리 아마 그때는 12살이었겠죠. 왕위를 찬탈합니다. 작은아버지 집안에 빼앗겼던 아버지의 왕권, 셀루커스 4세의 왕권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 중요해요. 자, 이것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가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셀루커스 왕조의 가계도 원래 그 셀루커스 왕조의 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 실력 있고 탄탄한 리더였고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를 그 디아도키 4개로 쪼개진 가운데 최대의 영토로 최강의 대제국으로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고 암살당하자 그 첫째 아들 셀루커스 4세가 한 10년 치세를 했는데 12년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를 계승했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11년 이거 통치하고 그때 난리가 일어났고, 그리고 10살짜리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됐는데, 그러니까 이 큰 집으로부터 작은 집이 권력을 뺏어오고 이렇게 계승했잖아요. 안티오코스 5세로. 근데 이 약한 아이를, 이 강한 아이, 셀루커스 4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 1세가 얘를 아주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대대로 이 형제 집안이 이제 서로 이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빼앗고 뺏기고 견제하고 싸우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밑으로 이 후손들 밑으로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때 이 후견인 리시아가 마쿠에서 죄송합니다. 안티오코스 5세 때 마쿠에서 리시아가 모든 것을 쥐고 유다 마카비를 몰아붙였는데 이 정변이 일어나자 리시아가 퇴각하면서 마카비가 살 듯 했어요. 근데 데메트루스 1세의 등장이 유다 마카비 개인과 마카비 독립운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키모스와 유다 마카비. 영특한 군주 데메트리우스 1세는 예루살렘, 유대를 통치하고자 공석인 대제사장직에 알키모스를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 2번 항목 볼까요? 알키모스는 오니아스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독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어떤 그 외적 조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전 제사는 정상화되었고 하시딤과 많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에 대체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와 동료들은 인정치 않았습니다. 왜? 알키모스는 사독 계열이었지만 셀류커스 왕조가 임명한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레니즘화,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조의 어떤 옹호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알키모스가 있는 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유다 마카비와 동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데메트리우스 1세가 예루살렘 유대를 통치하고자 대제사장직에 알키모스를 올린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온 천하에 천명한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셀루코스의 진격. 자, 진짜 전운이 감돕니다. 데메트리우스 1세는 니카토르가 전장에서 죽고 그 군대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바키데스와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이죠.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어 오른쪽 진영을 담당한 정병을 인솔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통하는 길로 진군하여 아르벨라 지방의 메살롯을 향해 진을 쳤다. 그리고 그 지방을 점령한 후 많은 사람을 살육하였다. 셀리코스 왕조 152년 정월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을 쳤다가 보병 2만, 기병 2천을 거느리고 그것을 출발하여 베레아로 향했다. 그때 벌써 유다는 정예 병력 3천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3,000명대 2만 2천, 특히 여기 기병은 그냥 이 보병하고는 다르죠. 아무튼 3,000대 2만 2천이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데메트리우스 1세는 아버지와 달리 대단히 막강한 군주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3차례나 파병하여 저항 세력을 무찌르고 헬레니즘 개혁파 인사들을 비호했다. 두려워하는 마카비. 그들은 적군의 수요가 많은 것을 보고 몹시 무서워하여 많은 자들이 진영을 탈출을 하였고 남은 병력은 800명에 불과했다. 이 2만 2천 대 800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임박한 마당에 많은 병사들이 탈출한 것을 안 유다는 병력을 다시 모을 만한 시간이 없으므로 기가 죽었다. 유다는 몹시 낙담되었으나 용기를 내어라.
혹시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 적을 향해 돌진하자 하고 남은 자들을 독전했다. 그러나 부하들은 유다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아껴두었다가 동포들과 다시 와서 싸우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유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적군을 보고 도망가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왔다면 우리 동포를 위해서 용감하게 죽자. 우리의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일은 조금도 남기지 말자. 지금 사실 유다 마카비는 이 어떤 정신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와 마카비의 최후. 그때 적군은 진지를 떠나 유다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진격해왔다. 그들의 기병대는 두 부대로 나뉘었고 투석 부대와 활 쏘는 부대와 특전대들이 모두 다투어 선봉에 섰다. 마키데스는 군대 오른쪽에 서 있었고 주력 부대는 나팔을 불면서 군대 양 측면에서 진격해 나왔다. 유다가 인수라는 군대도 나팔을 불었다. 양쪽에서 터진 고함 소리로 온 땅이 진동하였고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유다는 바키데스와 그 군대의 주력이 진영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주위에 몰려드는 용감한 군사들과 함께 적군의 오른쪽을 분쇄하여 아조트 산까지 그들을 추격해갔다. 그런데 왼쪽 진영에 있던 적군은 자기 진영의 오른쪽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공격 방향을 바꾸어 유다와 그 군대의 배후를 찔렀다. 막 아주 뭐랄까요, 이 백병전이 정말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최후. 전투는 격렬하게 되어 양군이 모두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 전투에서 유다가 전사하였고 그의 부하들은 도망쳤다. 이렇게 해서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1차적으로 종료됩니다. 기원전 160년 세 번째 진군 엘라사 전투에서 바키데스가 결정적으로 유다 마카비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는 이 전투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릅니다. 다시 헬레니즘 개혁파의 세상. 유다가 죽은 후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고 악을 일삼는 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때마침 큰 기근이 있어 온 나라가 그들 수중에 넘어가고 말았다. 바키데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들을 뽑아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유다의 편이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 바키데스에게 데리고 갔다. 바키데스는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복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자취를 감춘 후 처음 맛보는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다. 마카비상 9장 중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하게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 세력이 패퇴하였고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개혁파들,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 개혁파들, 헬레니즘화를 지지하는 그 어용 세력들이 어떤 천하를 제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헬레니즘 개혁파들의 세상이 되었다. 유다 마카비의 동지였던 자들은 참혹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알키모스도 이 무렵에 죽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 마카비의 독립운동은 끝이 난 것일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사 시대의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 정치 권력, 전체 어떤 세상의 구도를 이해하는 데는 이 세 가지 그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마카비와 하시딤의 세력.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화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셀루커스 왕조와 헬레니즘화 세력인데 이 헬레니즘화 세력에는 셀루커스에는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죽자 셀루커스 4세 그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이 두 형제 집안의 어떤 갈등 그리고 내분 이것이 늘 변수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루커스 왕조가 강성해지고
마카비와 유다 마카비와 이 하시딤을 아주 완전히 몰아낼 지경이 되면 언제나 누가 출동한다고요? 로마가 출동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어떤 권력, 구도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오늘 이렇게 유다 마카비는 사망하였고 그리고 마카비의 독립운동은 종식되었지만 그러나 또다시 셀루커스 왕조의 내분, 그다음에 로마의 개입 이러한 것들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다시금 살려내는가 다음 두 편의 동영상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